한밤중 서울의 비는 유난히 조용하지만 차가웠다. 어쩌면 도시도 하루치의 고단함을 쏟아내듯 갑작스러운 폭우로 거리를 씻어내고 있었다. 성산동 골목 어귀. 도시 미화원으로 야간 근무를 막 마친 정우는 마지막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의 나이는 33. 누구보다 성실하지만 가진 건 고장난 선풍기 하나, 낡은 고무 슬리퍼 한 켤레, 그리고 한없이 넓은 마음뿐이었다. 작업복에는 비와 땀, 그리고 거리의 냄새가 얽혀 익숙하고도 이질적인 향을 풍기고 있었다. 그가 우비를 고쳐 입으며 어두운 골목 끝을 바라보았을 때 가로등 아래 어깨를 움츠린 작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전봇대 옆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젖은 머리칼이 뺨에 들러붙고 얇은 셔츠는 이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양손을 꽉 잡은 그녀는 마치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 시간엔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이 동네 밤에는 일 좀 많이 터져요.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다.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두려움과 경계가 뒤섞인 눈동자. 아무 말 없이 전구를 노려보기만 했다. 나 도둑도 아니고 간섭하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에서 나오는 환경 미화원이에요. 그는 조끼 가슴팍에 반사 스티커를 가리켰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진짜 감기 걸려요. 심한 감기. 동정 필요 없어요. 목이 쉰 듯한 차가운 말투였다.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동정 아니에요? 내 방엔 긴 의자 하나, 얇은 담요 하나, 뜨거운 물 끓여놓은 포트 하나 있어요. 그거라도 괜찮으면 아침까지만 머물다 가도 돼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여성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주저하여. 더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서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녀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일정 거리는 유지했다. 그의 조심스러움은 불편함보다는 배려에 가까웠다. 정우의 방은 합정동 뒷골목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지하층, 작고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낡은 책상 옆에는 오래된 학용품 가방 하나, 그 위엔 아이의 그림책이 펼쳐져 있었다. 이불은 저쪽에 있어요. 조심해서 앉으세요. 바닥 미끄러우니까.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구가 건넨 수건과 마른 티셔츠를 받아들었다. 화장실은 오른쪽이에요. 뜨거운 물 나오는데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옷은 크지만 깨끗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여성은 수건을 품에 안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정우입니다. 이름은요. 수연이에요. 수연 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에 대한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다. 정우는 조용히 작은 탁자 위에 컵과 송을씨가 적힌 쪽지를 올려두었다. 전화 필요하면 벽에 있는 유선 전화 쓰세요. 왼쪽 서랍에 여분 이불 있습니다. 딸아이가 잘게요. 조심히 문 닫아주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벽 2시의 빗속에서 시작되었다. 수연은 따뜻한 물에 몸을 씻으며 조용히 울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움츠리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다. 찝찝하게 붙은 옷을 벗고 낯선 이의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조심스럽게 풀어졌다.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방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엔 김이 살짝 올라오는 컵과 송을씨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컵을 들었다.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다. 딸아이가 잘게요.
조심히 문 닫아주세요. or 짧은 문장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자신이 울면서도 웃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그 감정은 오래되지 않은 따뜻함 때문이었다. 딸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낯선 여자한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그날 밤 수연은 전구가 내준 담요를 껴안고 벽 쪽을 바라보며 누웠다. 비는 여전히 창문 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있던 폭풍은 잠시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약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수연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엔 따뜻한 향이 퍼져 있었다. 어딘가 살짝 탄 듯한 냄새가 났다. 고개를 돌리자 좁은 주방 쪽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계란 터졌어. 안 깨졌으면 신기한 거지. 야, 다시 해보자. 이번엔 노른자 지켜줘야 돼. 수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정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후라이팬을 들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작은 손으로 팔을 주워 담고 있었다. 이모 일어났어요. 아이의 화난 인사에 전구가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막 프라이가 대폭발했거든요. 수연은 쑥스러워 웃으며 말했다. 폭발한 계란이라니 위험하네요. 아침부터 무기 제조 중인가요? 비밀 병기죠. 단백질과 실패가 함께 들어있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연이에요. 공주님 이름이구나. 어제 아빠가 오늘은 조용히 하자. 손님이 아파서 쉰다고 했어요. 진짜 공주님이었네? 수연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대신 부드럽게 말했다. 공주님보다는 길거리 물 요정 쪽에 가까워 전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물 요정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길래 비 오는 날 전봇대 밑에 서 있대요. 아침 식사는 단순했다. 기름이 한쪽에 몰린 계란 프라이, 검게 살짝 탄 식빵, 필터를 거치지 않은 콩국 한 컵. 그러나 수연은 포크를 드는 손끝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요. 먹고 쓰러지면 펠우 불러줘요. 전구가 말하자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 미슐랭 별 3개도 안 먹고 살았어요. 이건 그보다 솔직해서 좋아요. 아이는 입을 한껏 벌리고 빵을 베어 물었다. 입가에 묻은 콩국을 닦아주며 수연은 문득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함께 앉아 아침을 먹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너무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건 동정도 아니고 호의도 아니라면 아마도 사람 냄새일 것이다. 설거지를 하겠다며 수연이 일어섰을 때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익숙해서 금방 끝나요. 제가 머문 대가예요. 이 정도는 해야죠. 여긴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라도 편하게 숨 쉬는데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와닿았다. 수연은 손에 쥔 숟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저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곳이 되더라고요. 정우는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송어울을 치우며 말했다. 여기서는 버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순간 수연은 눈을 피했다. 목을대가 조금 떨렸고 가슴이 조용히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정리했다. 딸아이인 듯한 어린 소녀는 거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조용히 이모라고 부르며 웃었다. 정고가 조금 넘은 시간 정우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수연에게 다가왔다. 혹시 일해보고 싶으면
알아봐 둔 데가 있어요. 근처 세탁소인데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본 적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서류도 정우는 가볍게 웃었다. 세탁소 일은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옷을 반복해서 접고 다림질하고 향을 입히는 일을 단순해 보여도 귀한 일이에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안 하게 되면요? 그럼 여기서 아이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며칠 동안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선택권이 고마웠다. 누군가 자신에게 선택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날 오후 수연은 정구가 안내해준 세탁소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가게는 낡았지만 정갈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옷감이 물에 헹궈지는 소리, 다리미의 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안정감을 줬다. 정구가 말한 분이구나. 그래, 바로 시작하자. 안경을 쓴 중년 여성 사장이 활기차게 외쳤다. 앞치마 저기 있고 고무장갑은 그 옆 서랍에, 커피는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는 게 규칙. 배워가면 돼. 대신 한 가지, 옷은 정성으로 대해야 한다. 수연은 처음 듣는 규칙들에 당황하면서도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녀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외부인이 아닌 느낌이 들었다. 점심 이후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수건 한 장을 접는데도 서툴렀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맞추는데 시간을 오래 썼다. 등에는 땀이 흘렀고 손은 세제 때문에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고급 호텔도 아닌 이 세탁소 안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느꼈다. 쉬는 시간 그녀는 뒷문 계단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켰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메시지 수백 개, 그리고 하나의 기사. 재벌가 외동딸, 돌연 실종. 수연은 한참을 그 기사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그녀의 입겐 조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은 먹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한 손에 따끈한 삼각김밥과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창피하지 않나요? 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한테 손 내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수연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진짜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서울의 어느 새벽처럼 수연은 세탁소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하루하루는 단조롭고 손은 세제에 물들었으며 허리는 자주 아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고단함은 그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묻지 않았고 그저 수연 씨라고 불러주는 공간. 그녀는 가끔 쉬는 시간에 손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하얗고 매끄러웠던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 담긴 감정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정구와의 거리는 서서히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엔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수연이 다림질 중 손을 댄 것을 알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말없이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 손길은 의무가 아닌 배려였다. 어느 늦은 밤, 세탁소에서 마지막 주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퇴근을 하게 되었다.
어둠이 내린 합정동의 거리는 조용했고 작은 식당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저기 정우 씨는 왜 그렇게 조용히 사세요? 수연이 물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저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는 것 같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말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았고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는 중이에요. 그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연은 정우의 딸 하린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몸으로 이불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는 마치 온 세상을 믿고 잠드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하린아, 너 덕분에 나도 조금씩 다시 믿게 돼. 그 말은 하린을 향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예정보다 일찍 집을 나서야 했다. 수연이 하린을 등원시키기로 했고 그 일은 그녀에게도 작지 않은 첫걸음이었다. 등원 도우미 처음 맡아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린이가 좋아하니까 잘할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이렇게 살아볼 기회 줘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둘만이 아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유치원에 다녀온 하린은 즐겁게 하루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수연은 아이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예전엔 시간조차 내지 못했던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고요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정리하던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가 툭 떨어졌다. 얇은 금줄에 파란 사파이어가 박힌 익숙한 목걸이. 그녀는 순간 멈춰섰다. 그것은 자신이 비로소 도망쳐 나온 삶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정구가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둘은 말없이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 씨, 이 목걸이 그쪽 인생의 흔적이군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그저 잠시만이라도 제 이름만으로 존재하고 싶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목걸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 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날 밤 수연은 그 목걸이를 다시 접어 옷장 안 깊은 곳에 넣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며칠 뒤 세탁소에서 퇴근하던 저녁, 수연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골목을 돌아 지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우는 외근 중이었고 하리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겨두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 둘이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큼 내려왔다. 그는 바로 서재명 회장 수연의 아버지였다. 한때 그녀를 위해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던 셰프를 고용하고 매일 아침 신문에 그녀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점검하던 남자. 그가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마음 한편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정면으로 걸어갔다. 아버지, 그가 멈춰 섰다.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다. 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숨 쉬듯이요. 오히려 여기가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던 곳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 떠 있어. 재벌가 외동딸이 세탁소에서 근무 중이라고. 그게 네가 원하는 삶이냐? 수연은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저는 딸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수연 씨로요. 그때 골목 뒤편에서 정구가 걸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말없이 수연 옆에 섰다. 서재명은 그의 복장을 훑어보았다. 작업복, 손에 묻은 기름 자국, 다소 헝클어진 머리. 그는 조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이 남자가 널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정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수연 씨를 책임질 순 없습니다. 대신 그녀가 선택한 삶을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강했다. 서재명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을 잠시 응시하더니 조용히 등을 돌렸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몰라. 하지만 아직은 돌아올 수 있다. 그 문은 닫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가문다 디거. 차량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적이 남았다. 수연은 말없이 선체로 두 손을 꽉 쥐었다. 정우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고 그녀가 눈을 피하지 않자 말없이 말했다. 괜찮아요? 무섭진 않았어요. 슬펐을 뿐이에요. 왜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평소처럼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리는 엄마 같은 수연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정우는 계란 프라이를 타지 않게 굽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를 택한 것 같아요. 정우는 웃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말에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수연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일요일 아침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부슬부슬 김이 올라오는 향기가 퍼졌다. 정우는 골목 입구에 오래된 삼륜 리어카를 세워두고 직접 만든 작은 간이 포장마차 천막을 펼치고 있었다. 천 위에는 송을씨로 쓴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아침 이름표, 토스트와 콩국, 그리고 이름 한 잔, 토스트와 이름 한 잔이요. 옆에서 준비를 도와주던 수연이 웃으며 묻자 정구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 먹는다는 게 꽤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이름으로 사 먹는다니. 오늘 아침은 돈 대신 이름으로 받아요. 손님에게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불러서 토스트를 주는 거죠. 김하늘님, 고소한 버터 토스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하네. 근데 왜 그런 걸 하게 된 거예요? 정우는 뒤집개를 들고 펜을 지글지글 달구며 말했다. 내가 가장 외로웠던 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이름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수연은 조용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천막 옆 작은 칠판에 이렇게 썼다. 이름이 불릴 때 마음도 깨어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해보세요. 곧 작은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 아침 산책을 나온 부부, 아직 잠이 덜 깬 대학생들까지 사람들은 호기심 반, 미소 반으로 줄을 섰다. 이름이요. 임선우요. 임선우님, 삶은 달걀 하나 추가됐습니다. 최지연님, 두유 따뜻하게 준비됐어요.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얼굴엔 조심스러운 미소가 퍼졌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따뜻해질 수 있구나. 그날 오전 리어카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종이컵과 토스트가 순식간에 동났다. 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두고 갔다. 이름, 눈웃음, 손을 흔드는 인사, 그리고 작게 적힌 감사의 쪽지. 마감 무렵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여기 이름 쓰면 돼요. 그럼 이름 말해주면 토스트 줄게. 저 이름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자주 바꿨어요. 보리였다가 민지였다가 지금은 그냥 아이라고 불러요.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정우는 조용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물었다. 그럼 네가 갖고 싶은 이름이 있어.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 노트를 펴더니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자를 보여줬다. 서봄이, 수연은 그 글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봄이 따뜻하고 예쁜 이름이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넌 봄이야. 봄이야. 고소한 토스트 나왔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이름으로 아침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수연은 마음 한켠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밝혀주는 경험.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자신만의 노트를 펴고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다. 장수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름으로 사랑을 시작한 사람, 서울의 늦은 가을. 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 바람 속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이름표, 포장마차 옆 작은 공간에서 무언가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연은 철제 선반을 조립하고 있었고 정우는 목재 판자를 자르고 있었다. 그 옆에서 하리는 크레파스를 쥐고 종이 간판에 색색의 글씨를 그리고 있었다. 이름 공방, 마음을 담은 하루 만들기. 정우씨, 공방 이름 진짜 이걸로 괜찮아요. 수연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우린 이름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도, 이름이 무거운 사람도 여기서 다시 쓸 수 있었고, 그래도 공방인데 뭘 만드는지는 안 써도 돼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물건보다 하루를 만들 거예요. 누군가 이곳에서 토스트 한 장 굽고 송어울 하나 만들고 누구랑 이름 섞어 이야기를 나누고 간다면 그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이름 공방은 조촐하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동네 초등학생들이었다. 할인과 비슷한 또래였던 아이들은 자신의 연필꽂이에 직접 이름을 새기고 수세미의 가족 이름을 수놓기 시작했다. 둘째 손님은 백발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망설이며 수연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요즘 불리는 일이 없어. 병원에선 99번 환자라고 불러. 수연은 조용히 그녀의 앞침에 이름을 수놓아 주었다. 조연이. 그녀는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목이 메인 듯 작게 말했다.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름 공방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일주일 뒤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토스트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되새기고 그걸 손에 쥐고 돌아가는 장소를 발견한 듯했다. 하루는 공방 앞에서 작은 벼룩시장이 열렸다. 하리는 유치원에서 만든 바느질 수첩을 팔았고 수연은 직접 만든 콩비지를 나눠줬다. 정우는 이웃 할아버지에게 리어카 수리 방법을 배워가며 아이들과 종이배를 접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가게 안에 둘러앉아 따뜻한 고구마를 나눠 먹었다. 정우는 말없이 나무 상자를 손질하며 물었다. 수연 씨,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아서 숨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비슷해도 다르게 느껴져요. 내가 선택한 하루니까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아요. 응. 그런데 그래서 더 가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할인이 작게 말했다. 이모, 그럼 여긴 진짜 집이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잡았다. 여기 내 집이야. 내 이름이 붙은 내가 함께 만든 집. 그 말에 정우도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집 이름도 정해야겠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공방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다. 이름의 집 작지만 따뜻한 하루를 엮는 곳.